안녕하세요. 법과정치 가르치는 황승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생활은 재미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관계,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고요. 다 추억이거든요. 지금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던 거 국회, 정부,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헌법재판소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조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퀴즈로 하면서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법부 퀴즈와 헌법재판소 퀴즈 제가 10개씩 준비했거든요. 좀 많거든요. 그거 한 번씩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단심제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3번 선거법 위반 소송은 3심제. 맞죠? 4번 민형사 재판의 항소심은 항상 고등법원일 수가 없죠. 지방법원의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의 합의부에서 1심을 하는 경우에만 고등법원이고요. 단독부가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항소심을. 그래서 154번은 X 하시면 되고요. 155번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법원. 맞죠? 특허 소송은 2심입니다. 156번 민사에서 가해자는 피고 피해자는 원고이다. 맞죠? 156번에 O. 157번 형사에서 가해자는 피고인, 피해자는 원고이다. 아니죠. 원고는 검사입니다. 틀리고 158번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한다. 맞죠? 159번 민형사에서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맞습니다. 160번 항소는 판결에 대해서,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 틀리죠?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OX 가볼게요.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권리구제 헌법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요 부분을 조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불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권력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그러면 법률이 있네요. 그러면 이 법률을 만들었어요. 입법 행사한 거 아닙니까? 법률을 만들지 않았어요. 입법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처분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제가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냐? 입법부 오케이, 행정부 오케이, 사법부의 판결 X.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입법부의 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 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고통받는 부분이라서 제가 부연해 드립니다.
재판의 전제가 있을 때와 재판의 전제가 없을 때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재판의 전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법률 조항이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 내용이 조금 그렇지만 간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 와닿으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쪽은 좀 관심이 가니까 그냥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재판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이 재판의 전제가 있을 때에는 뭘로? 위헌, 법률, 심판으로서 다투는 거라고요. 그 다음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는 재판의 전제성을 반드시 띄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이냐?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가지고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의 군 가산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뭐겠습니까? 무조건 3번이죠. 왜? 그 군 가산점을 가지고 여성들이 재판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뭐냐?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가지고 위헌성을 다투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과 무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재판의 전제성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161번은요. X죠. X. 법원은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다. X죠. 상관없습니다. 법원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헌법률 심사헌법소원과는 달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니까요. 판결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틀리고요. 164번. 위헌법률 심판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기각이면 위헌이죠 라고 할 때 헌재가 아니 합헌이거든 이라는 뜻이죠. 합헌이거든 이라고 하니까 그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X. 164번의 X. 165번.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죠. 다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다 X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때에만 당사자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O 하시면 되고요. 167번.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재판 전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X. 둘 다 필요로 합니다. 168번. 헌재소장은 재판관 구인의 내부 호선 뭔 소리입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쵸? 이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자, 168번의 X. 169번.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참석 재판관 중 과반수 이상. 맞죠? 170번. 국회 위헌정당 심판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심판을 하게 된다. 이거는 정부가 제소하는 거죠. 국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그전 시간까지 한 거 지금 거의 10분을 하려 했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 드디어 이제 법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헌법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 배울 거는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민법.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 백성민제 법법자, 다시 얘기해서 국민 개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
민법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법의 지위. 그럼 민법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사법입니다. 사법. 여러분들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서 사법과 공법,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법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법은요. 사법은 개인 사자거든요. 사사로울 사자. 이거는 무엇이냐?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민법의 지위는 사법입니다. 사법. 됐죠? 그리고 이 민법의 지위는 또 무엇이냐? 일반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입니다. 자, 일반법이라고 하는 건 그 법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알겠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자, 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 있어요. 이라는 법이 있을 때 이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법의 영역은 요따만큼, 그 다음에 상법이라는 법의 영역은 요따만큼, 민법의 영역은 이따만큼 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험업법은 상법보다 특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됐죠? 상법은 민법보다 특별하죠. 됐습니까? 이런 겁니다.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지만 보험업법에 비해서는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지만 보험업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반법은 바운더리가 넓은 거, 특별법은 좁은 거. 근데 민법은 굉장히 넓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상대적 관계겠죠? 자,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은 뭐냐?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절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법은 민법과 관련 있는 절차법,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민법은 사법이라고 하고요.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실체법이라고 한다. 됐죠?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법의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실체법,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아니다.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만을 담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민법의 지위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정리할 터이니까 잘 보십시오.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자, 시대 분위기 다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근대 시대가 있어요. 근대. 그리고 현대 시대가 있습니다. 현대. 근대와 현대가 있어요. 근대와 현대. 자, 그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근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니까 현재니까 현대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됐죠? 근대와 현대는 크게 무의미합니다. 그 구분 자체는 원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치학, 법학, 사회학적으로 의미가 꽤 큰데 이 근대의 사회 분위기는 현대의 사회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근대는요.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입니다. 근대는 뭘 기억하면 아주 편하냐? 이거예요. 자유권의 시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자유권의 시대. 내비도 레디비의 시대예요. 레디비. 가만 내비두면 최고예요. 근데 현대는요. 자유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권의 시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회권의 시대. 이거는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통해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적극적 간섭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케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시대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는 가만 내비두고 여기는 간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민법의 기본 원리 이제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다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민법의 근대 원칙 3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내 재산을 철저히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철저히 처절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상대적인 겁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할만하신가요? 그럼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을 맺는데 자유롭게 맺으면 되지 누가 간섭을 해. 나랑 쟤랑 알아서 할게.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그 얘기는 이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이 뭐냐? 이거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질게. 내 책임은 내가 질게.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요 둘과의 관계가 동의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상이 안 되는 애들 많아요. 그쵸? 그 다음 계약 자유 원칙. 요 둘이 동의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자기 책임 원칙이 동의어다 라고 하는 게 근대 시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현대 시대는 무엇이냐 라는 걸 정리해야 되는데,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시대 상황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자 중에 존 있죠? 존이 누구예요? 로크. 존 로크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럼 존 로크 할아버지는 자연권으로서 대표적인 거 생명권, 자유권, 제제, 산, 재산권도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그러면 이 로크 할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이 재산권이 자연권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많이 벌었던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로크 할아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만큼 근대 시대는 간섭을 하지 말기를 주장했던 시대입니다. 됐죠? 자, 이게 사유재산. 그리고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문제고. 근데 과실 책임 원칙,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할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근대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약자와 그 다음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지위가 더 벌어지겠습니까?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부자인 사람은요, 더 부자가 됩니다. 그쵸?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0에서 10억 모으는 거랑요, 100억에서 1000억 모으는 거랑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100억에서 1000억 모으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같이 아저씨가 되면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0에서 10억 모으는 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뭐 유산 받을 게 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축하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모으고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기계를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경제적 강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땅이 있죠, 기존에 기계가 있죠, 기존에 공장이 있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약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근데 경제적 강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자는 쭉 내려가고 강자는 쭉 올라가네요. 그러면 빈부의 차가 완전 벌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노동자는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20세기 전반부의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서 민법의 원리의 분위기가 살짝쿵 바뀝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이라 그랬어요? 살짝쿵이라 그랬어요? 살짝쿵 바뀝니다. 살짝입니다. 살짝. 자, 첫 번째. 이 사유재산권 존중은, 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존중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자유롭게 체결하는 거 여전히 존속입니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예요.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왔어요. 아예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쿵 바뀌는 게 이겁니다. 사유재산권 존중에서 뭐냐?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살짝 들어오는 것이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다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게 살짝쿵 들어오고요. 과실 책임의 원칙에다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살짝쿵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옆에 플러스 옆에다 쓴 거 있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팔뚝 굵어지게 굳이 이거를 또 쓴 이유가 있어요. 왜? 현대의 민법의 원리는 근대의 민법의 원리를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게 아닌 겁니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살짝쿵 수정을 한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딱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인데 사례를 들면 돼요. 무조건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공공이라고 하는 건 국가나 공공단체를 위해서 그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가 권력기관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땅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 갑니다. 가가지고 땅 내놓으시지 그럽니다. 그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소유권은요 존중받습니다. 근데 공익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유재산이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수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그 수원에서 이제 오래 살았었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근데 우리 동네가요, 제가 그 집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근데 그 동네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소방도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로 알려져 있던 집이 있는데, 집안에 뭐 동물원도 있고 막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도로를 그냥 막고 있었어요. 기와집이었는데.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자주 가가지고요. 어르신 여기 소방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저희가 좀 그 수용 좀 할게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께서 수용을 거부했어요. 그럼 수용을 거부하면 갑자기 포크레인 갖고 가서 그 집 막 부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조금씩 서로 간에 양보를 해가지고요. 한 10몇 년 만에 그 기와집이 헐렸습니다. 보상 금액 다 받고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사유재산 존중받되 때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다시 한번 사유재산을 공공을 위해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 됐죠? 계약 자유입니다. 제가요 학원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1, 2월 달에 계약을 맺어요. 그럼 계약 맺을 때요 옆에 경찰 와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대표하고요. 저하고 계약 맺는 겁니다. 됐죠? 여기 EBS하고도 계약 맺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경찰, 뭐 근로감독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는 결과를 예측한다라는 뜻이고요. 과실은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한 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요. 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왜 허용했을까요?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과실 책임을 둔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방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동네에다. 그럼 소방도로를 만들 때 그 소유권자가, 땅의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근이겠습니까? 현이겠습니까? 근. 맞아요? 맞죠? 근대는 소유권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죠. 소유권 철저하게 보장되니까. 현대는요, 때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이제 저하고 이제 베프인데요. 그 친구네가 이제 그 제주도에 땅이 좀 있는 집안인데 이 제주도에 이제 그 무슨 해수욕장 근처인데요.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해수욕장 근처가 이제 그 제주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에서 이제 수용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수용을 당했습니다. 실제로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근대하고 현대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과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를 써줄 텐데요.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써 놓으십시오. 제조물 책임법. 이거를 줄여서 PL법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리어빌러티 법. 제조물 법적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조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런 게 있고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이거는 민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작물 건물주는요. 뭐냐?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이럴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준다. 이런 거 기억을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표를 그린 거죠. 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여기에 근대의 분위기, 현대의 분위기. 에다가 뭐냐? 요 근대에서 현대의 분위기로 넘어가게 된 그 이유 있죠.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민법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으로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요. 제가 거기 2번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와 변화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주제 하나만 정리하면 요번 시간 끝입니다. 이번 시간 끝이에요. 그 밑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리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기는 하는데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틀려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울 게 많잖아요. 자, 이제 권리 능력입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요. 뜻이 권리 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권리 능력의 뜻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라는 뜻이에요. 시험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 능력은 의무를 제외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 능력이랑 오케이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 능력 난생 처음 본 단어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왕 공부하는 거 권리 능력을 어떻게 외워버리면 됩니까?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무자는 생략한다 라고 생각하면 권리 의무 능력이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 능력은 자, 누구한테 있느냐? 자연인에게 있습니다. 자연인에게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요.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여기서요. 요 자연인은 대체 무엇인지, 법인은 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요 둘을 쭉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럼 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 자연인은 이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원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저 자연인이고요. 여기 감독님 자연인이고요. 바깥에 PD님, 감독님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에요. 법인은 너는 원래 인이 아닌데 내가 법으로 너 인처럼 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인, 이러한 법인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인은 자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출생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집니다. 권리 능력은 출생 시로부터 사망 시점까지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저는 지금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있죠. 살아있는 거니까. 생존하는 동안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다 쓰러져가지고 만약에 저 세상 갔다고 칩시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출생 시점으로부터 사망 시점까지가 자연인.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 하고요. 해산 등기를 하고 나머지 사무를 다 처리하게 되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집니다. 나머지 사무를 처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회사일 경우에. 그래서 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단법인은요. 학교재단, 장학재단. 그래서 비영리 쪽에 가깝고 사단법인은 회사들, 학원들. 이게 사단법인, 영리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포인트는 자연인인데요. 그러면 이 출생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생 시점 첫 번째 언제를 출생 시점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태설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수태설 관점이에요 다. 이건 착상 시점을 태어난 시점으로 보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나 착상됐을 때 느낌 어땠어? 그러면은 너무 좋았다고 아마 대부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 말씀하시겠죠. 근데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몰랐다. 또 이게 또 연결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착상이 딱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아들 한 명 있으니까 착상됐을 때 기억이 딱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사는 여성분께서는 몸이 아주 자기 몸을 끔찍히 여기는 분이다 보니 이 임신했던 사실 보통이 한 6주, 8주 돼서 하는데 저희 그 여성분께서는 3주에 알았어요. 3주.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 병원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조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초음파로 보고 아우 얘 큰 거 보라고 막 감동받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혼내고 그러는데 이 수태설, 이 착상 시점을 태어난 시점으로 보자 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극소수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통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태어난 시점이 애 엄마가 임산부가 엄마가 배가 아팠을 때를 태어난 시점으로 보자. 이건 형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를 하면 낙태죄이지만 진통이 온 이후에 낙태를 하면 그건 살인죄가 됩니다. 알겠죠? 형법에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진통이 오면 이제 애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일부 노출설. 머리가 먼저 나옵니까? 발이 먼저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와야죠. 발부터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가 위치가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돌려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일부 노출. 그래 머리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노출하다가 완전 노출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전부 노출. 이거는 발이 싹 빠진 상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립호흡설도 있어요. 독립호흡설. 그래서 혼자 숨을 쉬기 시작한 시점이 태어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진통설 형법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기준 진통 형법입니다. 그리고 전부 노출 이거는 민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권리 능력 그 애의 권리 능력은 완전히 노출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네, 사망 시점은요. 심폐기능 정지설과 그 다음에 뇌사설이 있거든요. 근데 다수설은 심장과 폐,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멎었을 때를 죽은 시점으로 본다. 그래서 의사의 사망 진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뇌사설은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뇌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출생과 사망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오늘 태어났어요. 근데 출생 신고를 내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오늘 태어났고 내일 출생 신고했습니다. 그럼 태어난 거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권리능력 부여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출생신고하고 다릅니다. 출생신고는 이건 법적인 문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망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자 보세요. 태아가 있어요. 태아. 그럼 태아는 복중애자. 이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권리능력 지금 민법이니까 전부 노출 완전히 나와야지. 얘가 이제 그 권리능력 생기니까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어요. 태아는 권리능력 없습니다. 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상속과 관련해서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일 경우에도 이제 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 엄마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안에 이제 그 태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뱃속에 있지만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의 손해배상 청구되고요. 태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단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애가 사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의 손해배상 안 되고요.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살아 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 없다. 예외적으로는 상속.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요 경우에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생출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착상돼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점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노출설, 요게 민법, 그 다음에 요거는 형법, 이제 범죄, 살인죄 이런 것들의 구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민법의 기본 원리의 변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정리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냐? 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다음 근대 민법 기본 원칙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나타냈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 그 다음에 계약 공정, 여기는 뭐겠습니까? 계약 자유 또는 사적 자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무과실 책임이겠죠? 1번은 됐고, 그 다음 2번.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이 니은으로 수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고의과실 입증하기 힘들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의과실 입증하기도 힘든데 그걸 입증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가에서 다는 근대민법 3대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가번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 형성해 나간다. 이건 계약 자유겠죠. 나번.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건 과실 책임. 다번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겠죠. 자, 기억. 기억. 가는 현대사회에서 계약 자유 원칙을 수정 보완되었다. 아니죠. 계약 공정. 니은. 나의 원칙은 현대민법에서 직접적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대체? 아니죠. 근대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보완한 거라고 그랬죠? 틀리고요. 디귿. 다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맞고.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로 수정 보완된 것이죠. 그래서 디귿과 릴 5번 가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법이 취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때를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법입니다. 민법, 수정설, 잉태설, 진통설, 일부 노출설, 완전 노출설, 완전 노출설이겠죠? 됐습니까? 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예외적인 걸 너무 오버해가지고요. 태어난 거 아닌가? 이거 뭐야? 이상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없다. 예외적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민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아니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니은,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절차, 이거는 민사소송법입니다. 요 내용은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형법 관련해서 절차법,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민법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절차법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민법의 지위는 첫 번째 사법, 두 번째 일반법, 세 번째 실체법, 절차법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니은 틀리고요. 디귿. 개인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친족관계가 규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물권,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규율되어 있습니다. 디귿이 맞고요. 릴,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 민법의 원리가 들어온 게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과 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됐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9번. 권리 능력에 대한 법적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사망한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맞습니다. 2번. 법인의 권리 능력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맞고. 3번.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진다. 맞죠?
맞고 자연은 출생 시점으로부터 사망 시점. 근데 법인은 설립했고 그다음에 해산했고 그다음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번 자연의 권리 능력은 출생 아이고 왜 신고가 들어갑니까? 출생을 함으로써 부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5번 태아의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상속 순위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쵸? 요 얘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 민법의 기본 원리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판서한 내용 사유재산 존중, 소유권 절대 동의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 동의어 기억하시고요. 과실책임 원칙, 자기책임 원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 원리의 수정 배경은 뭐냐? 경제적 강자는 유리해지고 경제적 약자는 불리해진다. 빈부 차이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뭐 이렇게 벌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노동자의 형실이 굉장히 참담해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대체된 게 아니죠. 이걸 토대로 해서 보완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좁으니까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되시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의미, 자연인, 법인, 태아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출생. 요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사망, 침폐정지. 그래서 뇌사에 되면 여러분 식물인간은요. 뇌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폐정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기능정지설과 그 다음에 뇌사설의 입장에 의해서도 식물인간은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법인은 설립,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다음 태아는 원칙 권리 능력 없어요. 예외적으로 다만 사산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드디어 사법 파트인 민법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살짝 맛보기 정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가 민법의 진짜 민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뭐 그렇게 부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조금 부담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 굳건히 먹고요.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